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핵심 정리 2번 맞춤형 화장품의 2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이 있었고, 이 이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신고, 변경 신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영업하는 거, 그다음에 제조업, 책임 판매업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바로 뒤이어서 맞춤형 화장품 따른 영업의 종류에서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자, 결격 사유는 이러한 사람이면은 화장품법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나 책임 판매업, 제조업, 그러니까 화장품에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결격 사유. 자, 1번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한마디로.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자, 혼자서는 성인인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꼭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도움이 있어야 되는 어른들, 뭐 판단이라든지 뭐 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 신용불량자,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신용불량자 받고 신용불량자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이거 아닌 파산 선고 받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마약 중독자. 자, 그 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면 화장품법이에요.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에 관련한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집행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이 업을, 세 가지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제 영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얘 등록을 취소해버려. 제조업이라든지 책임 판매업 등록 취소를 해버리고 영업소도 이제 일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좀 자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3개에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만 1, 2, 3, 4, 5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조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정신병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화장품 제조할 때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 막 그래가지고 화장품 만들 때 막 이상한 거 막 수은이라든지 이런 거 이 검출 함도보다 막 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뭐 없애버릴 거야, 이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정신질환자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마약도 제조업, 마약 해가지고 또 이상한 뽕 맞고 막 사람 그 제조를 할 때도 이상하게 막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단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가 된다 하더라도 책임 판매업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 이제 책임 판매업은 서류에 관련된 걸 좀 챙겨야 되는 거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있는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같은 경우는 있는 내용물에다가 제조업자가 만드는 데다가 여기 뭐 원료 같은 거 소분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이 문제 꼭 한 문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조업만 정신병자랑 마약 중독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즉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할 수 있다. 또 마약 중독자라 하더라도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얘들은 피성년 후견인, 신용불량자,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들은 일단 이 영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한 문제 나오겠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우리 이제 지금 뭐 있었죠? 제조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식약처장이 등록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영업하지 마세요. 회사를 없애버려요. 일하지 못하게 영업소를 폐쇄시켜버려요.
제조도 못하게 하고 수입 판매도 금지시켜버려요.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이내에 업무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게 뭐 등록 취소가 되겠고 영업도 폐쇄가 되겠고 뭐 업무 정지 이런 것들도 아주 큰, 그러니까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뭘 지키라고 했는데 뭐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뭐 보고를 하시오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면 뭐 행정처분 정도 받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법률적인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자, 1번부터 13번까지 어떤 경우들이 있나 볼게요. 그러니까 좀 약하면 1년, 좀 심하면 취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 또는 책임 판매업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중요하죠. 제조업 어디서 제조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책임 판매업도 마찬가지로 뭐 소재지가 바뀌었다, 법인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바뀌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바뀐 걸 가지고,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등록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근데 얘들은 벌써 식약처에서 검사를 다 맡고 나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변경이 됐어. 그럼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검사를 안 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시설이. 뭐 이제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여기 이제 칸막이를 나눠가지고 창문이 없어야 되고 전체 안에 뭐 덕트 그러니까 환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 안에 칸을 질러가지고 뭐 탈의실이 있어야 되고 측량실이 있어야 되고 조제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이 시설을 이렇게 기준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제조업 같은 걸 할 수가 없겠죠. 자, 맞춤형 화장품 변경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화장품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화장품 제조,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조제죠. 조제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여기 지금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가 수정하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수정을 했어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결격 사유. 우리 결격 사유 금방 했어요. 1번에서 5번까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금 보면은 5가지. 정신질환, 피성년 혹여님, 파산, 마약, 보건법 위반, 집행중, 아니면은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1년 미만인 자는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화장품 제조일 때만 정신질환자, 마약 요 2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겠죠. 자, 위해 화장품 우리 국민보건에 사람들한테 안전하지 않은 아주 뭐 이렇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또 고시하지 않은 원료,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을 다 고시를 해놨어요. 즉 고시라고 하면은 등록을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거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쓸 수 있는 거고 안 나오는 거는 아직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인체 첩보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원료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등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 안 한 기능성 판매, 화장품 판매.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를 받아야 된댔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유 저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혼자서 그냥 로고 마크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우롱한 거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을 하지 않거나, 자, 품질관리 업무 거짓으로 작성을 하거나, 회수 대상 제품을 회수를 안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수 계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업자가 해야 되는 거, 우리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업자의 준수사항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안전용기나 포장 기준 위반. 자, 안전용기 계속 나오네요. 안전용기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그러니까 딸 수 없는 그런 용기여야 하며. 자, 그럼 한번 같이 읊어봅시다. 자, 안전용기 포장. 자, 우리 몇 가지 있었죠? 꼭 외우라는 거. 첫 번째, 아세톤.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자, 우리 아세톤이라고 해서 손톱 지울 때 쓰는 거 있죠. 이거 되게 냄새도 되게 독하잖아요. 이런 애들 이게 딸 때 보면은 꾹 눌러가지고 옆으로 돌리게끔 돼 있는데 이거 애기들 해가지고 뭐 쏟거나 피부에 묻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용기 포장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 당 탄화수소 10% 이상 함유. 자, 여기서 점도라고 나오는데요. 21cm 스톡스. 자, 이게 이제 액상 정도라고 봐요. 21cm 스톡스가 액상이라고 해서 액상 이런 애들은 안전용기 포장을 해줘야 되고요. 개별 포장당 여기 나오죠. 메틸 살리실레이트. 메틸 살리실레이트는 안전용기에 나오는 용어였고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 원료에서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 자외선 차단 원료였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액상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예외사항 일회용이라든지 입구 부분이 펌프, 분무기, 압축 분무기, 그러니까 분무기 내지는 압축 이런 애들은 제외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도 안전용기 포장 관련해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외워두시고요. 자, 아이는 몇 세? 5세 미만. 그럼 니네 나이가 나오는데 3세 이하. 3세 이하는 누구였죠? 3세 이하 어린이. 여기서는 영유아 화장품을 우리가 3세 이하 어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영유아 화장품은 영유아 화장품이라고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 이게 전용으로 판다고 하면은 여기 관련한 정보들을 또 인증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어제 이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장품 용기 및 포장 기재 표시 위반. 자, 화장품 용기 포장의 기재사항들이 있었어요. 이 기재사항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기재사항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하고요. 자, 화장품 표시 광고 위반. 광고는 어떤 것들이죠?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한다든지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 이런 것들도 다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당신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고 그냥 내가 천연 화장품 원료를 썼으니까 내가 그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겠어. 안 되고요. 이거 뭐 의사가 추천한 화장품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 정의에서 보면은 그 작용이 경미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 피부를 막 갑자기 빵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니면은 뭐 필러를 채운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광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위반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좀 심하게 위반하거나 여러 번 위반했을 때는 마지막에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자, 오염 변폐된 화장품, 이거는 뭐 미생물이 뭐 있다든지 안에 제조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화장품을 유통을 하게 되면 또한 위해 화장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제재가 가할 수가 있고요. 자, 보고, 검사 질문, 수거, 방해. 자, 화장품 저희가 제조를 하거나 책임 판매업자들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원료 목록 보고를 하고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그다음에 매년 2월 달에는 2월까지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관련해가지고 질문했다거나 수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못하게 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식약처에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있거나 뭐 좀 개기고 있다면 이렇게 제재가 가할 수 있고요. 또 식약처에서 시정 이거 좀 고쳐라, 뭐 개보수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라, 뭐 이걸 회수를 해라, 폐기를 해라, 뭐 이런 명령들을 하는데 또 이행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면 하라 했는데 안 하면 또 업무 기간 정지 기간 중에 또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게는 1년 이내 업무 정지, 크게는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의 품질 요소 우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안전성과 안정성, 유효성. 정신이 좀 없죠? 우리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안전성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 절대적인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아무나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마다 뭐 트러블이 다 생기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안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화장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식약처의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식약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 고시 보셨어요? 몇십 장, 거의 한 10장 넘는 거기에 쫙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봤을 때 뭐 나프탈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읊어드릴게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냥 대충 뭐 봤을 때 뭐 갈란타민, 글루코코르이코이드, 나프탈렌, 남, 니켈, 니코틴 이런 거, 미세 플라스틱, 뭐 EM몰을 초과하는 뭐 리모넨, 마취제, 붕산, 무화과 나무가 이게 되게 또 위험한가 봐요. 뭐 그리고 뭐 브롬, 뭐 수은, 셀렌, 아닐린, 아다팔렌, 뭐 안드로겐 효과, 애시드 오렌지, 카파톡스, 토모캔, 클로로메탄, 뭐 티리파나돌, 티로트리신, 페놀, 페닐 부타존, 페닐 파라벤, 페몰린, 뭐 핵산, 형광증백제, 뭐 영국 소 유래 성분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사실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원료 목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원료 목록을 내가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알로에 들어가 있는 알로에 로션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전에 미리 원료 목록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검사를 맡아요. 검사를 맡는다고 해야 되나? 넣어보면은 여기서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뭐 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입니다. 라고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처 몰랐다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다른 원료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장품 제조해보니까 되게 잘 돼 있어서 이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모르고 쓸 수 있는 원료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원료 목록 보고를 미리 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살균 보존제라든지 색소라든지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도 사용 기준이 나와 있고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균 보존제, 색소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없는 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외하고 어떤 화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혼합이라든지 좀 섞는 거 정도, 소분 정도, 이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 있죠. 이게 뭐죠? 식약처에서 말이 자꾸 꼬이네요. 식약처의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당연히 사용 안 되고요. 보존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얘들도 정해져 있는 애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정해져 있는 애들 안 된다. 정해져 있는 애들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는 이런 원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검출 허용 한도 이거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은, 포름, 알데히드,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 사실 들어보면은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화장품 로션이나 뭐 이런 크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들어가기 힘든데 뭐 분말 같은 거 이렇게 섞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 재료 자체는 없었는데 섞이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납 같은 경우는 분말 제품에서 50 마이크로그램, 그 밖에 제품은 20 마이크로그램, 비소는 10, 수는 아주 위험하니까 1이라도 나오면 안 되고, 안티몬 10, 카드뮴 15, 디옥산 100, 메탄올 0.2% 이하, 포름알데히드 2000 마이크로그램, 총 합으로 뭐 프탈레이트 해가지고 뭐 1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해서 얘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납비수안, 카디, 메포프, 납비수안, 카디, 메포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이거까지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10을 좀 모아볼까요? 10, 비소, 안티몬, 디옥산 10을 모으면은 비안디 10이고요. 나머지 수는 1 마이크로그램, 카드뮴은 5 마이크로그램, 메탄올은 0.2%, 포름알데히드 2000, 납은 50 또는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미생물 한도 얘도 중요해요. 얘도 나올 거예요. 우리 안전성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식약처에서 여기 보면은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안전성은 분명히 여기서 시험 문제에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총호기성 세균. 산소를 만났을 때 균이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에요. 생균수. 자, 영유아용, 그러니까 영유아용은 애기들 거. 아까 몇 세? 3세 이하 어린이. 눈 화장, 눈 되게 민감하잖아요. 500개 이하. 물휴지. 물휴지는 우리 뭐 손 닦는 거, 밥 먹기 위해 가지고 식당에서 주는 물휴지나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 물휴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애기 엉덩이 닦는다든지 입 닦는다든지 이런 이렇게 애기들 닦는 이런 물티슈 같은 경우는 그람당 100개, 기타 화장품 1000개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기타 화장품 1000개에서 500, 100. 그러니까 1500백. 자,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당균 이런 애들은 나오면 안 돼요. 대장균 똥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똥을 뭐 화장품에다 갖다 바르나?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애고, 자, 녹농균, 황색포도당균은 이제 뭐 이렇게 상처가 난 피부에서 이렇게 세균 번식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검출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총 호기성 세균 중에서 영유아 눈은 500개, 물티슈 어떻죠? 제일 어디에 뭐 해요? 그냥 피부에만 닦는 게 아니라 입도 막 닦고 엉덩이도 막 닦고 이렇게 점막 있는 데도 막 닦아요. 코도 닦고 눈도 닦고. 그래서 100개. 기타 화장품은 1000개.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당균 당연히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거 고균 이런 거 말할 때 좀 발음이 약간 이상하죠. 저도 이런 거 말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균이란 뭐 구균 이런 말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조금 말이 발음이 좀 듣기에 약간 좀 거시기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pH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전성이에요. 자, 영유아 제품. 자, 영유아 또 나왔어요. 영유아는 몇 세? 3세 이하. 눈 화장 제품. 자, 우리 영유아 제품 중에서 세정용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H가 3에서 9까지 나오니까 즉 화장품의 pH는 3에서 9인데 일단 이렇게 씻어내는 거, 우리 몸에서 씻어서 물로 씻어갖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밑에 아래여도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위 안에 다 있기는 해요. 하지만 비누 같은 경우는 뭐 90 정도 되니까 이걸 이제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자, 눈 화장 제품, 색조 화장, 두발, 면도용. 자, 이거 쉐이빙 크림이나 쉐이빙 폼도 이거 다 세정이죠. 세정. 기초 화장품. 얼굴에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근데 클렌징 폼 어때요?
씻어내죠. 이런 것도 제외가. 그래서 이 영유아, 눈화장, 색조, 면도, 기초 화장품 이거 다 pH가 3에서 9. 즉 모든 화장품은 pH가 3에서 9. 단 물에 씻어내는 제품은 예외 아니어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뭐 밤 같은 거 있겠죠. 기름으로만 돼 있는 거. 뭐 페이셜 오일로만 돼 있다. 뭐 이런 얼굴에 쓰는 오일이라든지 뭐 립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pH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주실 때 영유아 눈, 면도기 면도용 기초 화장품 pH 기본 3에서 9.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바로 씻어나는 제품은 얘를 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거의 다 지킨다. 그 이제 예외가 되는 게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보통 알칼리성 해가지고 pH가 좀 높은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폼 클렌저 그 비누로 된 거 이거 사용해봤더니, 그러니까 고체 비누 말고 약간 그 페이스트 점도 해봤더니 pH가 9에서 1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pH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성 평가.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얘기할 때 이 급성, 독성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피부 1차 자극성 시험을 하기도 하고, 피부 연속 자극성 시험, 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안자극성, 변이원성, 인체 패치 테스트 이런 것들, 안전성 평가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안정성은 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전은 했어요. 국민이 사용하기에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안정하다는 거는 화장품이 사용 다 할 때까지 이 제형이 문제없이 꿀렁꿀렁하거나 뭐 분리가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품질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통 경로와 실제 사용 기간을 고려한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는 변색, 뭐 색깔이 변다라든지 색깔이 뭐 이렇게 퇴색된다든지 이렇게 희미하게 변한다든지 색깔 빠진다든지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오염이 된다든지 뭐 이상한 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물리적 분리, 침전, 응집, 발분, 발한, 결화, 휘발, 고화, 연화, 균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이 하려면 제형을 잘 테스트를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연 화장품,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천연 화장품이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유효성 어때요? 피부 효능 좋죠. 그런데 이걸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안정화되지 않는다, 뭐 방부제가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안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화장품의 어떤 요소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품질 요소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평가 시험은 온도 50도 이상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50도 이상에서 한 달 정도 놔뒀을 때 문제가 없으면, 유화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얘는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광안전성, 햇볕 받았을 때 기능성이 있나 없나. 자, 용기에서 이 용기도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자외선 차단제 샘플로 만들었는데 용기를 만나니까 용기에서 뭔가 이 용기가 약간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들어있는 원료하고 이 용기가, 그러니까 그 용기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좀 더 알아보고 막 제가 했다는 게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에어로졸 제품, 안정성 시험, 가혹 보존 시험. 그러니까 가혹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그 50도 이상 놔둔다든지 20도, 마이너스 20도에다가 뭐 놔뒀다가 다시 해동시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산패에 대한 안정성 시험, 미생물 오염에 대한 안정성 시험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효성 들어갈게요. 유효성은 말 그대로 효과가 있냐, 있을 효과. 효과가 있냐 없냐, 기능이 있냐 없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미백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미백을 좀 멜라닌 색소를 생기는 거, 색소 침착을 예방한다든지 멜라닌 색소가 생긴 것을 환원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름을
개선해준다든지 약간 예방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뭐 보습이라든지 어떤 피부결, 피부 톤을 좀 개선시켜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부에 작용이 경미한 거라 하더라도 일단 화장품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차이는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성 있다라는 거. 화장품의 품질 요소,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혹시 안전성과 안정성을 또 헷갈리지 마시고, 안전하다는 거는 피부 안전, 안정한다는 거는 제형이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 유효성은 화장품이 효과가 있냐 없냐, 효능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틱한 효능이 아니라 기본적인 피부에 작용이 경미한 효능을 말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사후 관리는 이거 이외에 저희가 모든 것들, 화장품 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후 관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았던 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뭐 표시, 가격 표시라든지 뒤에 이제 포장에 들어가야 될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공부를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상을 며칠에 걸쳐서 찍고 또 문제풀이 영상을 제가 올릴 예정이에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문제풀이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 몇 문제씩 이렇게 어려운 부분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다 못 해드린다는 점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여기 지금 보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장품에 회수 대상 기준 화장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안전용기 위반한 거 있었죠. 안전용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어린이 오일 등 탄화수소 몇 프로, 10% 이상 함유한 21센티스톡스 이상, 이하예요. 이하의 액상 제품,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 10% 맞아요? 아니죠. 5% 이상 함유한 액상 제품 이런 것들 분무기라든지 일회용 펌프 뭐 이런 것 일회용이나 펌프는 제외한다라고 됐습니다. 안전용기 몇 세? 5세 미만 어린이 만 5세. 자, 미생물 오염, 이물 혼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자, 이게 다 뭐죠? 안전하지 않은 화장품은 어떻게 하겠다?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식약처 고시 지정 이외의 색소, 자외선 차단제, 보존제를 사용한 화장품. 이것도 원료 목록을 미리 하는 회사라면은 이것도 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료 목록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빵빵빵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야 된다는 거고,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화장품. 이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얘가 사용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뭐 라벨만 바꿔가지고 유통기한을 뭐 2년 더 플러스를 했다. 그럼 이거 위조 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회수 대상 화장품을 알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다라고 판단한 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책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화장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방에서 그냥 화장품 만들어서 판매한 화장품을 회수 대상 기준 화장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수 계획을 한번 볼게요. 글자가 좀 작죠? 자, 위에 있다고 판단되면은 판매 중지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회수 대상 화장품 사실 안날로부터 며칠?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우리가 회수 대상 화장품이 생겼어요. 회수를 해야 되는 책임자는 누구죠?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했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서도 책임 판매업자가 회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이랑 판매량이랑 판매일, 회수 사유 서류를 여기 5일 이내에 제출을 합니다. 식약처장은 회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시에 회수 계획 보완 요청을 계속하게 돼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좀 조사해서 가지고 와. 회수 의무자가 누구였죠? 책임 판매업자.
자, 그러니까 판매상에게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자료를 남겨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뭐 문자만 띵 하나 보내가지고 한다 이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공식적인 뭔가를 남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는 몇 년간 보관한다? 2년간 보관한다. 자,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자 누구죠? 판매상 같은 사람들.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하고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수 의무자에게 보내주고요. 회수 의무자 누구죠? 죄송해요. 식약처 잠이 오나 보네. 책임 판매업자는 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식약처에다 제출을 하고 이제 다 회수를 했어요. 근데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환경법에 따라서 폐기를 합니다. 폐기하고 나서 몇 년간? 2년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회수 다 했어요. 회수 종료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식약처장이 검사를 이렇게 보고 그래 너 회수 참 잘했구나. 그래 문제없이 잘 회수에 협조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는 완료되었다라고 회수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 계획, 회수 절차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정처분 감경 면제는 이건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회수 계획량이 100이에요. 근데 뭐 80 이상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참 잘한 거잖아요. 뭐 본의 아니게 뭐 사실 속이려고 하면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뭐 모르고 뭔가를 했다고 했을 때 회수를 해라 라고 식약처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잘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뭐 5분의 4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잘했으니까 행정처분을 면제를 해주겠죠. 물론 뭐 기록은 남겠지만 회수 계획량 중에 일부를 회수했을 때는 행정처분도 감면을 해주는 거죠. 뭐 등록 취소 제일 강한 건데 업무정지 2개월에서 6개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정지를 더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회수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뭔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하실 거고 또 판매업에 있는 데서 또 일을 하실 거고 뭐 두 가지 중에 하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런 위에 회수 대상 화장품이 나오게 되면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알린다? 책임 판매업자한테 알리고 회수 의무자가 그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미 팔았던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수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몇 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화장품법 이해 중에서 화장품법을 두 영상에 걸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